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양미술사에서 배울 거야.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배우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학습한 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시간에 오바트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오바트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줬고요. 작가 두 작가 작품 감상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착시선 그리기까지 저번 시간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바트란 어떤 것인지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오바트란 조형 요소와 원리를 통해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키는 작품이죠. 그래서 작가는 바다렐리, 라일리 이렇게 두 작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작품 감상까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서양미술사 중에서 우리 고전기 선사시대부터 로마시대까지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거 배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1. 선사시대 로마시대 미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선사시대 로마시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선사시대부터 로마시대까지 제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설명을 하면서 되게 작품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작품을 보면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미술 시간에는 우리 출석 체크 인정 기준이 학습지 제출을 하거나 작품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르쳐주는 거 잘 보면서 요약 정리해서 학습지 제출합시다. 알겠죠? 네, 여기 봐봐요. 우리 서양미술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미술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미술학자가 되고 싶어서 서양미술사를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나중에 많이 커서 외국 나가서 여행할 거잖아요. 그쵸? 여행하면은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게 될 텐데 그때 같이 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배웠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좀 잘난 척을 한번 해보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알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구석기 미술관부터 시작할게요. 구석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엄청 옛날이잖아요. 그쵸? 엄청 옛날에는 종이도 없었고 캔버스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색종이 이런 거 당연히 없었겠죠. 없어서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 중첩적 묘사가 나타난다. 해서 이 작품을 먼저 봐봅시다. 이 작품을 보면 어때요? 색채랑 여기 선을 그렸죠. 그쵸? 색채도 여기는 한 번 칠한데, 두 번 칠한데, 세 번 칠한데 이렇게 해서 진하게 중첩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중첩적으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색을 올려가면서 칠했고요. 그 위에다가 선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서 되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예요. 이 벽화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모습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 소가 이렇게 계속 서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소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포착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네, 두 번째 라스코 동굴 벽화 보면 여기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는 색깔이 그냥 갈색, 검정색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삼색을 사용을 했어요. 적, 황, 흑, 삼색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경직된 소를 표현을 했다면 여기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사실적인 표현을 했어요. 네, 이 두 동굴 벽화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작품 봅시다. 이 작품 보시면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엄청 유명한 작품이에요. 왜 우리 역사 시간에도 이 작품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는 구석기 미술의 조각상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 되게 여자의 그런 인체를 표현을 했는데 엄청 뚱뚱하게 그렸죠. 배도 엄청 크고 엄청 뚱뚱해요. 이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 얘였어요. 마른 사람 그때는 되게 안 좋아하고 이렇게 통통해야 되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석회암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석기 미술로 넘어갑시다.
신석기 미술 같은 경우에는 거성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거성 문화. 그래서 정착생활 이때부터는 이전 시대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생활에서 여기 걸어다니면서 여기 살았다가 저기 살았다가 맨날 이동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신석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정착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농경 문화라던가 뭐 농경을 지으면 이제 마을을 지어서 살겠죠. 마을을 지어서 살면 이제 공동체 문화가 나타날 테고, 그쵸? 그리고 집에 왜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징화된 수상미술의 양식의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적인 건축 형식이 나타났어요. 이게 스톤헨지라는 건데 엄청 돌 엄청 크고 엄청 넓어요. 엄청 넓게 있는데 이게 농경 사상에 따른 태양 숭배 사상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태양 숭배 사상이 뭐예요? 농사를 지을 때 해를 많이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농사 맨날 비 오고 그러면 농사 잘 안 되잖아요. 해 많이 떠서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문에 스톤헨지가 나타났고,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이집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사후세계 중심, 영혼 불멸 사상의 반영이 됐대요. 그래서 사후세계 중심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 말고 죽어서 영혼이 죽어서 이제 그 사후의 세계 중심이고요. 그리고 영혼 불멸 사상,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후세계에 계속 살아요. 이런 사상을 반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 벽화에다가 죽은 자의 생전 일상을 되게 묘사를 많이들 했죠. 일상 묘사를 많이 해서 이때는 왕의 절대성과 권력의 지속을 위해 이상적인 질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봐, 이집트가 통일이 되고 파라오가 절대 권력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질서를 표현을 했는데 이때는 되게 정면에 부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죠. 부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알죠? 다들 피라미드? 네. 이때 구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거고요. 중왕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 이전 시대의 파라오의 권력이 막강했었는데 붕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이 왔겠죠.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나타난 그런 작품이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왕국 시대 가보시면 신왕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가 이제 재통일이 됐어요. 여러 국가가 통일이 되니까 문화도 다양한 문화가 모이겠죠.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나타나는 건데 이전 시대에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경직성이 엄청 나타난다고 했죠. 경직성이 나타나요. 딱딱하게, 그쵸?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는 엄청 굴곡도 많고 부드러운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피라미드 여봐요. 이제 좀 사람처럼 부드럽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이집트 미술로 한번 봐보시면 폐화 한번 보면 완전함을 추구했어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완전함을 추구를 했다는 것은 여기 이 세산형이라는 작품을 봅시다.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 보면 눈은 정면을 향해 있어요. 눈은 정면을 향해 있는데 얼굴은 측면을 향해 있고 뭐 입도 앞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만약에 사물을 볼 때 이게 그 사물의 대표적인 그 각도를 다 모아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를 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위에서 본 모습인데 옆모습 위에서 봐야지 옆모습이다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모습 위에서 표현을 하고 이 오리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옆모습. 그래서 다시점, 여러 가지 시점을 한 곳에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집트 미술은 완전함을 추구하고 다양한 시점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미술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미술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중시를 했대요. 우리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영혼 불멸 사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사후 세계 중심이었어요. 여기는 현실 중시로 바뀌었죠. 이전 시대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그 사후 세계를 중심으로 했다면 현실을 중시했다. 지금 이 시간을 중시했다고요.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개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 중심의 기념비적 구조가 나타나죠. 기념비적 구조 같은 거는 뭘 기념을 하기 위해 세워놓은 그런
거고요. 장식적 조각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바로 전에 이집트에서는 어땠어요? 조각이 정면성 막 차렷하고 서 있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장식적이고 곡선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수메르,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수메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라트라는 그런 건축이 유명한데 이것은 신전과 가옥이 혼합된 복합적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바빌로니아로 넘어가면 이 함무라비 법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여기서 문자가 최초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최초로 문자가 작성된 그 법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태양신을 맞이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요 문 요거예요. 요거. 이슈타르 문이라는 문인데 이게 유약을 발라서 구운 거를 막 붙여놓은 거예요. 돌을 붙여놓고 벽돌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동물 모양이 여기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고 짠 이렇게 동물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전에는 적흑, 황 세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색깔이 아주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벽돌로 표현을 해도 다 똑같은 높이가 아니에요. 이 말 부분만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네.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자사냥이라는 게 부조가 있는데 부조가 뭐예요? 부조는 조각 옥상인데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거, 뒤에 옆에 다 평평하고 앞에만 조금 나와 있는 거, 그게 부조예요. 그래서 벽면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고 부조로 표현을 했어요. 전쟁이나 사냥 소재, 생동감 같은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에게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에게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제 이전 시대는 현실 세계 중심이었다고 했잖아요. 현실 세계 중심이면 그냥 인간들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때 에게해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에서 이제 신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제 장엄하고 아름다움 같은 걸 추구를 했고요. 우리 그리스 미술이 진짜 완전한 신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의 모태가 되는 게 바로 에게해 미술이에요. 그래서 에게해 같은 경우에는 히클라데스, 미노스, 미케네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히클라데스 인물 조각상을 한번 봅시다. 이때는 단순화하고 풍요를 상징했는데 우리 완전 처음에 구석기의 시대 그 풍요를 상징하는 빌렌도르크 비너스랑 많이 달라졌죠. 얇아지고 조금 더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노스 같은 경우, 미노스의 크로소스 궁정 벽화 같은 경우에는 색채가 좀 더 선명해졌어요. 색채가 좀 더 경쾌한 색깔이 됐고 그리고 순간 포착적인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완전 화려하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벽화 미술이 발달을 한 시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케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유명한데 사자문이라는 건축물 중에 이 사자문이 유명을 해요. 사자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군사력과 가시를 상징을 하는 건데 여기 위에 이거 보시면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 이거 사자예요. 사자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그래서 사자하면 뭐예요? 강인함을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되게 막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스 미술 한번 봅시다. 그리스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그리스 성립을 함으로써 그리스 미술이 나타났겠죠. 민주 정치가 되게 발달을 했어요. 민주 정치랑 해상무역이구나.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미술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때는 되게 안정기였는데 전쟁이 나타났어. 안정기에 계속 있다가 전쟁이 나타나서 공동체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붕괴가 됐어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헬레니즘 문화가 이때 형성이 됐어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공공적 미술이라고 했죠.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였는데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개인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바탕으로 해서 조화랑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육체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고요. 중국, 한국, 일본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 미술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기, 아르카이기, 클래식기, 헬레니즘기 이렇게 네 시기로 나뉘는데 이거야 기하학적인 엄청 딱딱한 표현에서 여기 또 딱딱한 표현 점점 동세가 생기고 점점 표정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에서 기하학기부터 봅시다. 기하학기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 구조가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신화, 서사시 같은 주제, 서사시 같은 주제가 뭐예요? 서사시 평범한 일상 같은 주제가 나타나고요. 단순한 묘사와 병렬적 배치가 나타나요. 병렬적 배치가 뭘까요? 병렬적 배치란 다 이렇게 선으로 똑바르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딱딱딱딱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도기가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디필룬 도기랑 누니번 폴리페모스와 고르고라는 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장품이고요. 부장품이 뭐예요? 시신을 안치할 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장례 행렬의 그 모습을 여기다 그려 넣은 거고요. 그리고 누니번 폴리페모스와 고르고 봐봐요. 아까 뭐라고 했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제를 갖다가 여기다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이고 신화적인 주제가 나타난 거예요. 아르카이기의 도기를 한번 봅시다. 도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묘사가 나타났고요. 괴물이나 사자 같은 그런 되게 사냥을 하는 모습 같은 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흑해식과 적해식이 나타났습니다. 흑해식 도기와 적해식 도기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방법, 색을 칠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흑해식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인물, 주인공, 동물 이런 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적해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대로 배경이 검정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흑해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것을 검정색으로 색칠해 준 다음에 겉에 배경을 이 그냥 토기의 색깔로 입혀준 거예요. 그러고 적해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경을 검정색으로 칠해준 거예요. 그래서 흑해식 같은 경우가 좀 더 세밀하고요. 적해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인재 조각을 한번 봅시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환조로 조각한 최초의 직립 정면 입상이래요. 최초의 직립 정면 입상. 딱 서 있는 정면의 입상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을 쥐고 있어요. 봐봐요.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근데 손은 경직되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상인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치마를 입어서. 그리고 아르카이 미소가 나타난다 해서 여기에 미소가 나타났어요. 미소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코루스, 코레 이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 코루스는 남자, 코레는 여자 조각상이에요. 코루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고 좌우 대칭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쵸? 되게 경직되어 있는 반면에 코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하고 그리고 뭐 포즈도 조금 있죠. 그리고 코레 같은 경우에는 의상과 머리 스타일을 좀 더 화려하게 표현을 했고요. 나파법으로 채색을 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를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르카이키의 건축을 보시면 아르카이키 건축 같은 경우에는 페디먼트와 프리즈의 전쟁 장면을 조각 묘사했다. 서자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페디먼트와 프리즈가 요거예요. 요거 세모난 거, 그 밑에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각을 해놨어요. 전쟁 장면을. 그리고 서사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 신들과 거인의 전투 작품을 보시면 프리즈에 장식된 그 구조, 그죠? 그리고 역동적인 동작이랑 사실적인 공간감이 나타났어요. 역동적인 동작이 나타났겠죠. 당연히 전쟁 장면을 일으키는데,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작품 한번 봅시다. 죽어가는 전사예요. 죽어가는 전사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페디먼트에 장식된 조각이에요. 여기에 장식된 조각이에요. 이 작품은 되게 이제 죽어가잖아요. 되게
동새가 아까처럼 아르카이키처럼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포즈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동성과 몸 형상의 그런 부드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식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클래식기 같은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 절대 규범의 형성이고 정확한 해부학을 적용했고, 해부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체의 비율이라든지 근육이 어디 있고 이런 것을 다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사실적이고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콘트라포스토라는 것은 여기 봅시다. 여기처럼 조금 짝다리를 짚고 있는 그런 조금 더 율동감이 넘치는 경직된 자세에서 이제 조금 더 포즈가 나오는 그런 거고요. 생동감이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감정이 억제가 돼서 표정은 다 똑같고요. 함축성과 정신적을 강조를 했고요. 청동 조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청동으로 만든 기법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운동감, 자유로운 포즈, 아까 뭐라고 했어? 해부학을 적용해서 섬세한 근육 묘사, 황금 비례 같은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 미로는 원반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작품은 운동선수가 이거 던지기 전에 역동적인 포즈를 포착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함축적인 동세, 생동감 있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폴리클레이토스의 창을 든 남자예요. 지금 여기 창을 들고 있을 거야. 또 없어졌어요. 창을 든 남자에서 여기서는 이제 비례나 조화나 균형이 되게 이상적이다. 사람이 뭐 8등신이 돼야지 이상적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균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으로 프라시텔레스의 헤르메스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몸의 질감 표현과 이 옷자락 천의 질감 표현이 완전히 이상적이게 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형식과 섬세한 감정 교류를 묘사를 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천을 부드럽게 표현을 했을까? 그 옛날에 정말 이제 클래식기의 건축을 한번 봅시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랑 에렉테이온 신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는 도리아 양식이래요. 도리아 양식이 뭘까요? 도리아 양식, 이 기둥이랑 이 천장이랑 맞닿는 부분 있죠? 맞닿는 부분이 장식기 아무것도 없고 되게 간단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적인 그런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도리아 양식이에요. 그리고 비례와 조화가 되게 뛰어나고요. 비례와 조화가 뛰어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갖겠죠. 그쵸? 그리고 너무 직선만 사용하지 않고 곡선을 사용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아름다움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에렉테이온 신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이오니아 양식이에요. 이오니아 양식은 아까 여기 맞닿는 부분 있죠? 이런 데 맞닿는 부분에 되게 장식을 많이 해줬어요. 양머리 장식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고 부드럽고 우아한 양머리 장식을 해줬어. 더 곡선적이죠. 그쵸? 여기는 그냥 네모인데 여기 양머리 장식을 해서 부드럽고 우아한 표정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카리아티드 양식이라고 여기는 그냥 기둥이잖아. 그쵸? 그냥 기둥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기둥이 여자 조각상이에요. 이런 걸 카리아티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렉테이온 신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건축물.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헬레니즘기로 넘어갑시다. 헬레니즘기 같은 경우에는 조각을 보면 사실주의 정말 인체와 그리고 근육 묘사 이런 걸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순간성을 지향을 했어요. 만약에 달리는 모습을 포착해서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고, 감정이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이전 시대에는 내가 얼굴에 표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정이 드러났어요. 뭐 비애의 표정이라든지 슬픈 표정, 웃는 표정, 근데 거의 비애를 많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화려한 의상, 역동적인 표현 봐봐요. 되게 아까 경직된 것보다 완전히 역동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작품이에요. 라오프 근석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리스 신화 잘 모르는데 뭐 아들이 뭘 잘못을 해서
뱀으로 다 몸이 감기는 그런 게 있다는데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장면을 순간 포착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인체가 되게 격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죠. 되게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격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인체가 되게 뒤틀려졌어요. 그리고 표정 또한 되게 극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죽어가는 길리아의 병사를 한번 볼게요. 죽어가는 길리아의 병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승리를 묘사를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섬세한 되게 힘든 거의 죽어가는 듯한 그런 표정을 섬세한 감정을 사실적이고 연극적으로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니케의 여신상. 이거는 많이 봤죠? 이거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나이키 로고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전쟁 승리를 기념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이거 진짜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그 옷자락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살밀하게 표현했고요. 이 돌이잖아요. 돌인데도 되게 매끄럽고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각과 주변 공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나타내서 표현을 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높고 엄청 큰 곳에 저 위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건축을 한번 봅시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대에서 페디먼트에 조각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전쟁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때는 되게 신적인, 아까 우리 회화에서 조각에서 신적인 모습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습을 표현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들을 표현을 많이 해줬고요. 코린트 양식이에요. 이게 아까 코린트 양식이야. 양머리 이렇게 막 있는 거, 그쵸? 지금 여기 기둥이고 양머리 기둥 위에 있는 게 코린트 양식이고 코린트 양식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쵸? 부드럽고 부드러운 표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정기에 비해 규모가 크다. 알고 있습니다. 미술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로마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화정 시대였다가 초기 제국 시대, 후기 제국 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이 돼요. 공화정 시대 첫 번째 귀족 중심의 공화정 체제예요. 귀족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초기 제국 시대에는 귀족 중심에서 이제 황제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게 막강한 정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군사력도 빵빵했고 그래서 군사력도 가시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후기 제국 시대 같은 경우에도 황제 중심이었는데 이때 아까 말기에서부터 정치 혼란이 왔다고 저기 써져 있죠. 말기에서부터 정치 혼란이 와서 동서가 분열이 됐어요. 동서 분열이 돼서 계속 분열된 채로 있다가 서로마 제국은 멸망되고 동로마 제국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공화정 시대, 초기 제국 시대, 후기 제국 시대 이렇게 있는데 공화정 시대 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귀족 중심의 수상 조각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 제국 시대 가보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군사력을 가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상적인 모습으로 황제를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후기 제국 시대 가보면은 이제 정치가 혼란이 오고 멸망을 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기 싫은 거예요. 그리기 싫고 이제 조금 더 가장되게, 조금 더 세 보이게 이렇게 눈을 이따만큼 표현하고 코가 엄청 높고 그쵸?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화정 시대부터 봅시다. 공화정 시대 벽화엔 폼페이 벽화가 있는데 폼페이 벽화에는 양식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화정 시대는 1양식, 2양식만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원근과 명암을 표현을 해서 환영적인 기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프레스코 기법, 나파. 프레스코 기법은 벽에다가 그리는 건데 나파를 칠하고 그 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코 기법, 나파가 있고요. 모자이크화도 이때 많이 나타나요. 모자이크화가 뭐예요? 모자이크. 네모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막 붙여주는 거죠. 우리 색종이 붙이는 거 한번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요? 네. 그렇게 모자이크화로 표현을 했어요. 제1양식에 보면 질감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놓고 대리석처럼 회벽을 칠해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림도 없고 그냥 벽이에요.
벽이라서 1양식은 패스. 그리고 2양식 한번 봅시다. 2양식 같은 경우에는 웅장한 공간을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벽에 건축 양식을 그려서 눈속임 효과가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실에 벽화를 한번 해본다고 해요. 미술실에 벽화를 할 건데 문을 여기다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려. 문을 그려서 진짜처럼 그려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속을 수 있게. 그래서 원근법이랑 명암법을 사용을 해야지. 그쵸? 그래야지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간을 조금 확장을 해서 표현하는 게 제2양식이에요. 3양식, 4양식은 그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초기 제국시대, 그리고 초상조각, 조각 작품을 봅시다.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귀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쵸? 귀족 중심의 그런 귀족 조상이라든가 자신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하지 않았나요? 이때? 되게 세밀한 묘사가 나타나고요. 그쵸? 뭐 이렇게 머리도 나타나고 주름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엄청 세밀한 묘사, 극사실적인 묘사가 이때 발달하는 합니다. 그리고 공화정 시대, 다음으로 공화정 시대를 보면 아까 폼페이 벽화에서 이전 시대는 1, 2양식이 있었잖아요. 여기 공화정 시대에는 3, 4양식이 여기에 공존을 해요. 그래서 폼페이 벽화의 3양식을 보면은 폐하적 이미지 장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아까는 벽에다가 막 장식적이고 막 건축적인 그런 것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3양식에서는 회화를 그렸어요. 회화를 그려 넣었는데 회화만 그린 게 아니라 이거 네모난 거 뭐예요? 네모난 거? 네모난 거, 액자, 그쵸? 액자를 직접 걸어놓은 듯하게 사실적으로 작품과 액자 같은 것을 회화적 이미지 장식을 했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화적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색이랑 우아한 형태 바탕으로 장식적이게 추구를 했겠죠. 그쵸? 제4양식 봅시다. 제4양식 같은 경우에는 연극적 무대를 연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양식과 3양식의 절충이 보이는데 이 양식이 뭐였어요? 이 양식은 그냥 건축물을 그리는 거였잖아요. 아니면은 뭐 마당에 있는 나무를 그린다던가 이렇게 환영적으로 표현을 했고 3양식 같은 경우는 회화적 이미지를 장식을 해서 이거 두 개 다 섞어서 여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려진 창의 풍경이라든지 요거는 2양식에 나오는 거죠. 그쵸? 장막을 이용한 또 다른 실내 풍경 이거 2양식 그리고 이런 회화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게 4양식이에요. 그리고 공화정 시대의 조각을 한번 봅시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황제의 권력이 되게 과시를 하는 그런 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밀한 사실주의랑 그리스 조각의 이상적인 포즈. 그리스 조각에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왕을 이제 신격화하는 거예요. 왕을 신처럼 표현을 한 거고요. 권력을 되게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성이 반영됐고 사실적 재현과 인물의 성격 등 개성을 표현했다. 그리고 황제의 분력을 가졌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 뭐야? 저게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반영한 내적 갈등 표현. 우리 공화정 시대에 조금 마지막쯤 가보면은 조금 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내적 갈등, 얼굴에 표현을 해준 거예요. 표정에. 그리고 부드럽고 사색적인 표현주 형식, 이상적 권위 조화. 봐봐. 부드럽고 사실적인 작품은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이상적인 권위를 좋아했다. 이상적인 권위를 조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얘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웅장한 표현 이런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대리석 표현이지만 이것은 청동 유일한 기마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공화정 시대의 두 번째 건축을 보면은 공공건축이 발달을 했어요. 이때는 되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공공건축이 발달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거 많이 봤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다 같이 공공적으로 볼 수 있는 공기장이잖아요. 여기가 아치와 분융을 활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 네모가 아니라 위에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이런 게 아치. 있고 그리스 고정 양식을 했고요. 얘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이 아까 말한 도리아식이다. 남성적이고 네모네모한 표현. 그리고 2층이 이오니아식이다.
2층은 어때요? 아까 양머리라고 했죠, 그쵸? 3층 코린트식이다. 코린트식은 도리아식이랑 이오니아식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양식이 조금씩 다 다르다. 거기서 우수성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판테온 신전 같은 거 봅시다. 판테온 신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면으로 봤을 때 우리 어땠어? 아까 이게 팀파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팀파늄 세모난 거, 그쵸? 여기 안에 같은 경우에는 동그래요. 얘 이거 뒤에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동그란 거, 동그라고 이거는 안에서 위를 본 건데 양식이에요. 동그란 거, 돔 알죠? 원형경 돔. 그래서 돔 지붕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후기 제국시대 넘어가면 이때는 되게 동서가 나뉘었다가 동로마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멸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싫은 거예요. 현실 세계 다 필요 없어. 이상적인 나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살래. 해가지고 신비적이고 종교에 의존을 하겠죠. 제발 우리나라 돌려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해서 종교성을 강조를 했고요. 초현실적 거대 초상이 나타났어요. 초현실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쵸? 아까 내가 눈을 되게 과장했고 코는 되게 과장하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조각인데 엄청 커요. 지금 여기가 문이야. 이게 문인데 사람은 한 요 정도 올걸요? 진짜 조그마한데 이 왕의 얼굴은 엄청 크고 엄청 과장되고 엄청 위상 있는 그런 초현실적인 과장 왜곡적인 표현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기 건축을 한번 봅시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바실리카 양식이래요. 바실리카 양식으로 공공의 목적을 했어요. 뭐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관공서 집회장 같은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쵸? 그런 것을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승인 이후 교회 건물로 사용을 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전에는 기독교 승인 안 해줬는데 기독교 승인하면서 이제 공공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회 건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형이에요. 십자형으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앞부분이 여기입니다.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멋있어. 그리고 우리 초기 기독교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를 보면 그리스도를 합법적인 신앙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고 경제적인 혼란기가 왔어요.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신앙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점점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황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따를 것이냐 해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 시대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점점 받아들이는 그런 초기 기독교가 보이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사후 세계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이전에는 현실 중심의 현실 중심의 그 왕 아니면 우리 귀족 이런 것을 표현을 했다면 이때 사후 세계에 다시 관심을 가졌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사후 세계에 관심을 영혼불멸 사상이면서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졌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미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승인 이전 미술이랑 승인 이후 미술로 나뉠 수 있는데 기독교 승인 이전의 카타콤 봅시다. 이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이 이렇게 반원형이었어요.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 아치, 그죠? 아치 같은 표현이고 벽이 되게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고요.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표현이 짠 나타납니다. 벽화예요, 벽화.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벽화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독교 승인 이후 미술 같은 경우에는 목재 바실리카 양식으로 이제 아까 바실리카 양식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목재로 만들어진 바실리카. 로마 바실리카를 모방해서 사용했고 바실리카 모방해서 사용할 때 모자이크와도 모방을 받아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성 베드로 성당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석기부터 로마
로코코까지 배워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부터 쭉 배울 거예요. 르네상스부터 로코코까지 배울 거예요. 르네상스는 작품이 되게 너희가 본 작품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오늘 배운 거 지금까지 요약 잘했죠? 요약 정리한 거 밴드에 제출하시고 밴드에 제출한 다음에 미술 시간 마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